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클래식 음악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라이징 스타 한지우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곡이 바흐 곡이잖아요. 네. 홍콩에서 막 연주 끝나고 막 오셨다면서요. 네, 홍콩에서 저희가 바흐 340세 생일을 기념해서 바흐 생일날 바흐 골드벨 변주곡 연주하고 왔습니다. 3월 31일 네, 3월 생일이었다고 31일 생일. 저 이번에 알았는데 네, 제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이거든요. 바흐와 함께 생일을 공유하시는. 이 날이 이렇게 네. 좋은 날인지 저 이번에 알았어요. 네. 제가 소개를 클래식 음악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라이징 스타 막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난 해였는데 한 이제 네. 6개월 좀 된 얘기인데 인디애나 대학 미국의 유명한 클래식 명문대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정말 전설적이었던 피아니스트나 첼리스트나 그런 음악가들이 교수로 재직하셨던 곳이어서 네. 좋은 학교고 굉장히 전통도 있는 학교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좋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거기에 학생도 아니고 교수로 임용됐다고요? 네, 작년에 8월부터 인디애나에서 네. 가르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좀 더 놀라웠던 게 저 친구가 갈 거야 뭐 계속 그쪽에 임용하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아, 조용하다가 왜냐하면 네. 독일에서 네, 맞아요. 17년이나 네.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지원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그냥 돼가지고 우연히 네, 그렇게 됐다 얘기하셨는데 그 우연이라는 게 어떤 우연인지요? 그냥 제가 원래 거기 계시던 피아노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던 그 피아니스트 메나햄 프레슬러라는 분을 팬으로서 그냥 항상 그분의 그 모든 자세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 관련돼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봤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덕질하다가 봤어요. 네. 그때 사실은 제가 가르칠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아직. 그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군요. 그전 말하자면. 그림은 그리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나이도 어렸고 그때 제가 활동하는 게 너무 바빴어가지고 네. 근데 있으니 한번 넣어볼까라는 그냥 생각으로 정말 진짜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진짜 되네 뭐지 이거 갑자기 네. 그렇게 해서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어요. 제가 사실은 한지우 피아니스트가 교수 임용된 걸 굉장히 빨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네. 평창동에 김지혜 피아니스트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네. 김지혜 피아니스트가 한지우 피아니스트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네.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분이라면서요. 제가 피아노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김지혜 선생님이신데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게 제 처음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정립할 때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음악적으로 되게 생각할 수 있게 그 길도 열어주시고 그 나이 때 다른 또래들이 배우는 선생님들처럼 막 틀리는 음에 부담을 느껴서 한 음도 못 치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그냥 저를 자유롭게 어느 정도 음악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아직도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틀리지 않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레슨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노래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주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틀리지 않고 치는 것보다 표현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를 몸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유학을 네, 사실은 고등학교 가기 전부터도 피아노를 치면 1등 유학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이 김지혜 선생님도 그러시고 또 그 후에 배웠던 선생님께서도 다 조기 유학을 가셨던 케이스여서 그냥 잘 치려면 1등 유학을 가서 하는 게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외국으로 이제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를 갔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독일에 계셔서 그래서 그분께 이제 배우려고 독일로 가게 됐어요. 그럼
독일에서 그 17년간 공부하시면서 네. 어떤 걸 깊이 있게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치는 음악 중에 대부분이 독일 음악이 많잖아요. 네. 베토벤, 바흐, 브람스, 슈만 다 독일 음악인데 그런 작곡가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곡을 작곡했고 그런 작곡가의 의도를 조금 파악하려는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음악이 다른 음악에 비하면 조금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단순함 속에 얼마나 깊은 음악적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이 곡을 쳤을 때와 독일에서 새롭게 이 곡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해석이 좀 달라졌다는 사례가 있으면 약간 좀 어떤 곡이 생각나시는지. 제가 생각나는 곡이 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마지막 곡인데 이 곡이 베토벤이 거의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곡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그때도 계속 치던 곡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에 가서 다시 치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독일어도 하고 독일의 그 분위기도 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금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이게 마지막 소나타. 소나타. 네,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인데요. 제가 항상 이걸 칠 때마다 느끼는 건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라는 장르를 정말 젊었을 때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썼던 장르거든요. 마치 일기장을 쓰듯이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작곡을 했었는데 이 곡을 들으면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단순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베토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도 치다가 막 울컥하기도 하고. 저도 뭐 자세한 설명 못 들었는데도 이 음악에서 막 그런 고통이 좀 저는 좀 네. 느껴졌어요. 저 그 생각이 들 때 대기만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빨리 나 이런 사람이야 빨리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독일에서의 그 17년이라는 긴 네. 세월 동안 탄탄하게 연주하고 준비하고 했던 시간 때문에 굉장히 아름드리 큰 나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음악가로서 욕심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이거를 내가 정말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이만큼처럼 뽐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꽉 찰 때까지 저는 그래서 그런 조급한 마음도 없고 연주를 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연습할 때 혼자 피아노를 쳐도 연주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연주하는 순간에. 네. 이거는 제가 한 50 돼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우 피아니스트가 뭐 사실은 퀸 엘리자베스라든가 ARD 네. 그 유수의 네. 콩쿠르는 다 나가서 다 최고의 영예를 이미 일찌감치 다 어떻게 보면 졸업했다고 하나 콩쿠르 하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도 생각나는 콩쿠르의 곡이 있어서 우리 꿈나무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선물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했을 때 파이널 라운드 전에 어딘가 이렇게 갇혀서 일주일 동안 새로운 곡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쳤었던 곡이 제가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이었는데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면 이제 파이널 라운드라는 부담감도 있고 그럴 때 이 곡을 치면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환경이 그렇지만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내가 피아노를 치는구나 하고 느꼈던 멜로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제가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데뷔 무대잖아요. 네. 우리 하지오 피아니스트의 데뷔 무대, 그 첫 독주회가 되겠죠? 그건 네. 언제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김지혜 선생님이랑 1년 공부를 하고 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배웠던 곡을 한번 한 자리에서 쳐보자. 그러고선 쳤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네. 그때 무슨 곡이었는지 혹시? 그때 여러 가지 곡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베토벤 비창 소나타. 12살에 전공 피아노 치기 시작해갖고 네. 13살에 비창 치셨다고요? 네. 엘리제 위하여 아니고? 그래서 그때 막 욕심이 많아서 이 곡 저 곡 했었는데 감수성이 풍부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어려운 곡 친다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 거 지금 갑자기 쳐달라고 하면 사실 제가 한번 네. 그때 기억을 그때 기억으로 네, 네, 와. 하면서 이때 안 틀리고 잘했어요. 그때 많이 틀렸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네. 한지오 피아니스트는 콩쿨 무대가 더 떨렸어요? 아니면 어떻게 또 독주회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독주회 무대가 더 떨리고 힘드나요? 제가 원래 잘 안 떨거든요. 그래서 사실 둘 다 안 떨려요. 아 진짜요? 네. 듣던 대로 멘탈이 엄청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독주회 같은 거를 하면 설렘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설렘. 다르게 말하면 조금의 떨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설렘이 있는 상태로 나가서 치는 순간부터는 하나도 안 떨려요. 그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떨리지 않는 건 두 가지인데 욕심을 크게 부리면 사실 떨리고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 떨리는데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없으세요?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틀리면 틀렸는데 어쩔 건가. 진짜? 그러고요. 그러고 어차피 잘하고 싶어도 이제 늦었다. 이제 이미 다 끝났는데 우와. 예,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편이라서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레슨을 잡아놓으면 네. 1시간이라도 레슨을 늦게 받으면 1시간 더 연습해서 레슨 때 더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1시간이 너를 대가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와, 대단한 멘탈이세요. 사실 그런 담대함? 연주자한테는 너무 필요한 덕목인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많으면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고. 근데 저는 연주 무대를 나가면 항상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걸 해보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날 관객의 분위기와 관객의 집중도를 느끼면 내가 여기까지 해볼 수 있겠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저도 몰랐던 아이디어를 연주하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걸 적용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주가 거의 즉흥 연주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클래식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내가 반복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반복된 연습을 바탕 삼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음악을 만드는 느낌을 자기화를 완전히 네. 해서 나의 예술을 펼치는 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연주라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핵심 포인트 동그라미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를 전공하는 네. 많은 학생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한지호 교수님한테 너무 좋은 레슨을 마스터 클래스를 지금 받은 느낌이에요. 한지호 하면은 타이틀이 뭐냐면은 무제한의 레파토리 뭐 이런 타이틀이 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흐부터 네. 최근에 그런 클래식 현대음악까지. 음악과 현대음악까지가 다 소화가 가능한 레파토리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저는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보통은 내 성향에 맞는 거를 사람들이 치고 네. 그렇지 않은 걸 안 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쳐보고 싶다. 좋은 게 있으면 다 쳐보고 싶어서 다양하게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좋아하니까 일단, 네. 나 궁금하다고 네. 뭐 이런 거네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음악적으로도 여기에 적응하고 또 여기에 적응하고 이런 것들이 빨라져서 훨씬 유연해지다 보니 다양한 것들을 치지만 또 그거에 굉장히 맞게 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쳤던 곡들 중에 낭만주의 곡이긴 한데 아무도 안 치던 곡이 있어요. 요즘은 조금 치는데 아마 주제를 들으시면 아실 건데 네네.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이게 무슨 것과 무슨 노래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전 사실 음악 잘 몰라서 크시코스의 우편받죠. 뭔가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랑 비슷하지 않나요?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그쵸. 이게 놀랍게도 쇼팽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작품이에요. 알캉의 이솝의 향연이라는 곡인데 쇼팽 리스트가 살았던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작곡가예요. 쇼팽 리스트에 비해서는 덜 알려졌지만 그 파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작곡가였어요. 예. 근데 제가 이 곡을 정말 2013년, 4년,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쳤거든요. 요즘은 이거 많이 쳐요. 요즘은 이제 많이 쳐요. 저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큰 역할을 하시. 네, 이런 곡도 어디서 들어보면 일단 한번 쳐봐요. 그러고선 쳐서 내 마음에 들고 연주에 올리기에 좋은 곡 같다.
그럼 또 이제 연주에서 치고 저는 이거를 콩쿨 때도 쳤었어요. 야, 과감하시다 정말. 네. 근데 우리나라 음악 무대에 늘 같은 곡이 좀 맞아요. 레퍼토리가 올라가는 좀 아쉬움이 네. 있는데 한지호 피아니스트는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또 학자로서의 또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덕목들이 앞으로의 그 피아노 레퍼토리를 더욱 풍부하게 해서 우리 클래식 애호가들한테 큰 기쁨을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그 우리 한지호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굉장히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빠른 공연이 언제 있나요? 제가 7월 6일에 예. 서울 그 예술전당 IBK 홀에서 어린 왕자를 주제로 와. 리사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를 주제로. 네. 어떻게 어린 왕자를 어떻게 리사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본인이 어린 왕자? 제가 항상 제가 어린 왕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좀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어서. 예. 사실 어린 왕자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 인생 책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어렸을 때 읽어봤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읽고 그냥 마음이 복잡할 때 읽으면 그냥 내가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해주는 느낌, 그 책이. 그래서 좋아하던 책이었는데 정말 우연히 그럼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러 챕터나 아니면 캐릭터들과 음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음악을 통해 어린 왕자를 잘 이해하고 어린 왕자를 통해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가 그 프랑스 작가의 소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라벨 아니면 포레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서 작곡한 작곡가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좋아하는 곡들은 그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 그리고 또 소나틴에 나오는 미뉴엣 그 악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 이건 너무나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네. 얼마 전에 그 진형준 교수님이라고 음. 이제 불문학자신데 그분이 해석한 어린 왕자를 오유경 TV에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 왕자를 한번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편에는 네. 우리 한지호 피아니스트와 오유경 TV 콜라보로 그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을 제가 낭독하고 네. 우리 한지호 피아니스트가 또 영감 받아서 큐레이션한 클래식 네. 곡을 듣고 네. 뭐 이런 거 조금 쇼케이스로 조금만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끝나면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 가졌는데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한지호 피아니스트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